서울기술사원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자, 밴드 해설, 우리 서술형에 대해서 지하댐 등에 대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하댐의 기능, 입지 조건, 또 사용 목적과 저류 형태에 따라 분류하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대제목에 대한 구성이 일단은 대제목이 4개 정도가 나오면 다 한 페이지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유형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배치를 먼저 구성을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1페이지의 기능과 입지 조건을 설명한 다음에 2페이지의 사용 목적과 저류 형태를 쓰고 종류하고 특징, 그 다음에 3페이지의 유의사항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1페이지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지하댐이 왜 필요한가는 지하댐의 필요성이에요. 실은 왜 지하댐이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이나 또는 지하댐의 설치 목적이에요. 이게 왜 이걸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1페이지에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하댐이 특수하죠. 지하댐의 특수한 부분이니까 지하댐의 구성 및 역할을 쓸 수 있어요. 역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수나 치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입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도식화해서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배사보다는 향사적인 부분 또는 기존의 하상 같은 구간 이런 부분에다가 입지 조건을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과 저류 형태에 따라 분류를 했으면 분류 다음에 특징, 유의사항 이렇게 이제 공법 유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볼까요? 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개요에서 지하댐의 기능은 잘 쓰셨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본고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대제목에 대한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이 뭘 주장하는지, 즉 논술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3번의 항목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전문 용어나 키워드요. 용어나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내 논술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나와 있나요? 지하댐 활성화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활성화 방안인가요? 이 키워드를 제시하라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논술에 대해서 시선을 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에 정의 잘 쓰셨고요. 구성 요소와 역할, 이 정도는 좋습니다. 2페이지를 볼까요? 기능 및 입지 조건. 여기서 이제 질문 요지는 기능하고 입지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각각 쓰셔야죠. 각각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문제 존중이죠. 문제 존중.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어본 것은 각각 쓴다라는 거고요.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도식화도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사보다는 향사. 아니면은 그 육지 쪽보다는 하천 쪽에 아무래도 붙어있는 연안 부분에다 설치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입지 조건에 대한 위치를 도식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류가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특징을 쓰시는데 분류 다음에 특징을 쓰는 거는 기본이죠.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간과하기 쉬운 건 특징을 비교표로 쓰신다는데 비교표로 쓰지 말고요. 특징을 중요한 것 2개 내지 3개를 잡아서 중요한 어떤 종류나 공법들을 잡아서 2개, 3개를 강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유형을 준수해야 되니까 종류, 특징하고 유의사항 정도가 나와야죠. 유의사항. 즉, 뭐 시공시 유의사항은 꼭 아니더라도 이 구조물을 설치할 때 설치 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입지 조건이라고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질문 요지가. 그러면 3페이지에 뭘 쓸 수 있어요? 입지 조건 선정 시 또는 입지, 위치 선정 시, 입지 조건에 대한 검토 시 또는 선정 시 이런 부분으로 유의사항을 꺼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 존중이 되나요? 되죠. 입지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검토 시에 특히 유의할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지하수의 저하에 따른 그 범위, 그 침하 영향 범위도 검토해야 되고요. 주변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영향도 검토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유의사항으로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논술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3페이지에 논술의 핵심이 나와요. 논술의 핵심.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대제목에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나요? 국내 강우 편차에 따른 물 부족 문제와 갈수 지역에 대한 지하댐 활성화 방안. 이 활성화 방안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구체적인 기법이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공법 같은 거를 키워드로 내셔서 전문 용어화해야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 지하댐의 활성화 방안에서 엄청 많은데 이러지 말고요. 뭘요? 하나를 상세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란 주저리 계속 얘기하는 그 고구마 같은 답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쾌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다. 이런 부분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염이 문제다. 지하댐에 대해서 아니면 지하댐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그거를 이제 썼다가 뺐다 하면 지하수 유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그 어떤 침하나 함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꺼내셔야 되겠죠. 만약에 오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뭐 차단벽 얘기를 꺼내든가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강조하시면서 도식화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토성류의 형태, 토성류의 형태와 대책시설의 종류. 이 부분은 토성류의 발생 형태는 뭐죠? 사면형과 또 수로형 또는 복합형, 혼합형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대책시설의 종류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뭐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오른쪽을 보시면 대책시설이라고 얘기해서 대책시설의 종류가 있다면 이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대책시설의 목표예요. 대책시설의 목표. 그럼 대책시설의 목표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토성류의 메커니즘이죠. 토성류의 메커니즘이에요. 즉 예를 들면 토성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각도를 나눠서 30도, 10도, 3도, 소류 구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자 여기를 이제 30도, 이게 10도, 그다음에 3도, 그다음에 소류 구간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서 이동을 해서 퇴적을 했다. 이걸 왜 배우냐면 시작부에서는 시작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안전 대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동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회 또는 감쇄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감쇄 또는 차단 뭐 이런 거 쭉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충분하게 퇴사지에다 퇴적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대책시설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 표를 만들어서 시작부에서는 어떤 게 시설의 대책시설의 목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목표에 따라서 시작부, 이동부, 퇴적부를 한 다음에 이동부, 퇴적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목표에 따른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여기선 사방댐이다. 사방댐도 무슨 사방댐이 났다. 여기선 링네트 공법이다. 뭐 이런 것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1번에 1페이지에 여기 이제 뭐 내용을 쓰셨는데 일단 사면안전율 평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면안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토성률을 물어봤죠. 토성류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최초에 사면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면 활동 자체가 아니라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서 사면 활동과 합쳐져서요. 유목, 유동토사 또는 석재,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암괴 또는 목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뒤섞여서 하류하천에 피해를 이루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토성류가 사면 활동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한다? 토성류의 메커니즘 정도가 나오면 좋겠죠. 그럼 메커니즘이 나오면 뒤에서는 뭘 연결한다? 이 메커니즘에 따른 어떤 메커니즘, 즉 위치에 따른 토성류 대책공의 목표가 나오고요. 그 목표에 따른 뭐가 나온다? 목표에 따른 대책 시설이 나와야겠죠. 시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발생 형태 좋았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나오기 전에 요 위에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좋겠다? 대책 시설의 목표요. 대책 시설을 어떤 것을 할 거냐는 목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책 시설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 시작부, 이동부, 퇴적부는 좋은데 여기 이 대책 시설의 이게 목표예요. 에너지를 감소한다. 이거는 대책 시설의 종류를 대책 시설의 구체적 종류를 제시하셔야죠. 구체적 종류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니 사방댐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공법 유형 공법도 뭐 링네트 공법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예를 들어서 석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법이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NG 하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보통 이렇게 비교표를 하는 것보다 뭐 한다? 중요 공법 사방댐이 주로 많으니까 중요 공법에 대한 특징을 두세 개 정도 강조하시는 게 나아요. 두세 개 정도 강조한다. 꼭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사방댐 설치 시 유의사항은 나와야죠. 설치 또는 운영 시 뭐 이런 거에서 유의사항 정도가 나오고, 왜냐하면 공법 유형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지관리 부재에 따른 피해 가중, 그 다음에 대책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대제목의 키워드요. 전문용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토성류에 대한 어떤 시설이 전부 다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에서 비환경 친화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목책이나 링네트나 이런 토목섬유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토성류 대책 시설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 이 구조물 자체도 연성이니까 어떤 변형에 대한 수용성도 있고 또 친환경성도 있어서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대제목에는 전문용어, 키워드, 즉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기법이나 공법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대제목을 읽어서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자꾸 갸우뚱하게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다! 라고 명쾌하게 보여주는 게 기술사적인 답안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중요해요. 대제목의 키워드, 전문용어가 들어가고요. 어떤 모식도가, 대표적인 모식도가 나오는 게 좋겠다. 자, 그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약 집안의 판정 기준과 처리 공법의 종류, 대책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연약 집안에 대한 대책을 판정 기준을 얘기하면, 판정 기준에서 만약에 사질토는 뭐 n값을 뭐 예를 들어서 했다. 뭐 점성토는 점성토는 보통 이제 일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n값을 한다. 사질토에서는 dr 값을 한다. 점성토에서는 q나 qc 일축압축 강도나 콘지수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 뭐 이탄토는 어떻게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처리 공법의 종류는 n값에 따라든지 dr 값에 따라든지 토질별로 하든지 이렇게 갔어야 돼요. 무조건 뭐 하중 조절, 하지지 조절, 하중 조절, 그다음에 하지지 지반 계량, 지중 구조물 설치, 이렇게 그냥 지중 구조물 설치 이렇게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판정 기준에 따라 공법을 해야죠. 앞에서 판정 기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 공법을 제시하는 게 답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왜 판정 기준이라는 얘기를 문제에 냈을까요? 그래서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n값이 뭐 30 이상일 경우, 이하일 경우, dr 값이 뭐 얼마일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나, 아니면 토질별로 얘기했다면 토질별 대책 공법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내용을 보시면 보통 계측을 많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물론 계측이 이제 많이 차별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연약 집안에선 거의 필수죠. 즉 연약 집안의 공학적인 문제점, 가장 큰 게 뭐죠? 공학적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안전과 침하죠. 안전과 침하예요. 그러면은 계측은 뭐가 있다? 안전 계측과 침하 계측이 있죠. 안전과 침하 계측이 있으니까 이 계측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공학적인 문제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사항 좋고 공학적인 문제였으면 안전과 침하 얘기했으면 3페이지 쓰셔야죠. 일단 판정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처리 공법의 종류를 판정 기준에 따라 쓰셨나요? 아니, 위는 판정 기준 얘기해놓고 판정 기준하고 처리 공법이 따로 노네요. 이것도 논리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얘기지만 하중 조절, 지반 계량, 지중 구조물 설치를 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정 기준하고요, 공법에 대한 특징, 뭐 유의사항에서 특징은 실은 시험 문제 여기 질문 요지에 물어봤나요? 이게 물어보면 종류하고 특징 했으니까 특징을 쓰시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3페이지에 뭐가 이제 빠지냐면
자, 여기서 여러 답안을 보니까 특정 공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꺼내요. 근데 실은 이제 여기서 그 질문 요지가 물처리 공법이니 PBD니 이런 특정 공법을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한다? 예, 여기서 이제 질문 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게 하려면 예, 판정 기준, 연약 집안 처리 공법의 종류 얘기했고 앞에 이제 공학적인 문제점 얘기하면 공학적인 문제점에 대한 거동 관찰을 위한 안전과 침하 계층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부드럽겠죠. 그 계층 얘기는 연약심만하고 터널에서는 거의 필수죠. 네,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댐에 대한 그 댐 안전 및 댐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댐의 정밀 안전 진단의 실시 시기와 과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은 댐 시설물의 분류하고 대상의 범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상 시설의 범위예요. 그래서 대상 시설의 범위라기보다는 과업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업의 범위는 뭐가 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본 과업하고요. 과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선택 과업이 있다 하는 거죠. 과업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과업 범위를 얘기하고요. 실시 시기를 하고요. 과업 내용을 보면 과업 범위하고 이제 내용하고는 틀리죠. 내용은 이제 상세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자료 분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을 자꾸 이제 빼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죠? 성능 평가, 안내 사정하죠.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종합 성능, 성능 평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보수, 보강에 대한 계획 수립이, 계획 수립이 나오죠. 계획이 나오고요. 또요, 유지, 관리에 대한 뭐예요? 전략 수립도 해야 돼요. 전략 수립. 여기가 과업범위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고 현장에서 자료 수집,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능 평가도 해야 되고요. 보수 보강 계획에 대해서 보수 보강에 대한 상세는 이제 추가 과업에 들어가지만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중장기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 전략도 수립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과업 범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업 1페이지에서는 과업 범위를 설명하면 이런 항목만 설명하고요. 과업 내용을 하면 세부 내용을 이제 얘기를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보수 보강 계획이니 유지 전략 계획 수립이니 하는 내용이 다 빠지고 조사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시고요. 3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물어본 게 이제 과업 내용하고 이런 그 실시 시기 했으니까 이 과업에서 수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에서 성능 평가에 대한 등급이나 또는 뭐요? 중대 결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하는 조치 내용도 꺼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의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차별 아이템, 즉 어떤 이제 의견, 차별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기술사적인 의견으로 이제 매짐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도식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중요해요. 키워드. 즉 이거를 봐달라고 요약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글씨를 잘 안 읽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은 기존, 그 다음에 어떤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표로 해가지고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 근데 개선 방안은 뭐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기존의 방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 방법은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는 뭐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 즉 채점자에게 어떤 성의 있게 답안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주에 한 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논리적인 답안, 물어본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논리적인 답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해요? 제발 의견 3페이지 얘기할 때 뭐 한다? 키워드나 전문 용어 내용을 안 보고도 알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요, 도식화, 비교표를 하던 여러분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시면은 그거를 주저리 쓴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어떤 도식화해서 요약하고 하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채점자에 대한 시선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성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다음 주에 답안에 많이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맞출까요?